다음에는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 아시죠? 압니다. 네,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인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변호하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조희대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된 전원합의체 재판부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담겨 있어서 대체로 대형 로펌이 많이 담당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조희대 후보자님의 딸과 사위가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담당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조희대 후보자님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견에 따라 제척 대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내규상 제척 대상은 아니고요. 회피 여부를 이제 전원합의체 대법관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를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마다 재판장 전원합의체마다 예. 회피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사건이 온다면 당연히 대법관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모두 발언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회피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할 정도로 그 지평에서 사건이 온다면. 제가 대법관에 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규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규를 따라서 하는 게 원칙으로. 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7개 로펌에 38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약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김앤장, 태평양, 세종, 바른 등 의견서를 써준 대형 로펌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 이후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회피가 잘 됐는지 궁금한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아직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도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10시까지 권영준 대법관이 맡은 사건 중에 처음에 들어온 사건 중에 김앤장, 태평양, 세종, 피터앤킴, 율촌, 한결, 바른까지 의견서를 써준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회피를 실제로 했는지, 회피를 안 했으면 아까 내규에 따라서 회피할 만한 사유가 정말 없었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회피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다 회피가 됐는지, 예, 아니면 회피를 안 한 사건이 있으면 의견서를 써줬는 그 로펌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권영준 대법관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대형 로펌이 회피가 되는 상황이고 후보자께서도 권고 의견에 따라 또 회피가 돼야 될 상황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수 노희정 대법관도 제척 또는 회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제척이나 회피에 걸리는 사례가 2016년 임명된 김재영 대법관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관 중 3명이 해당되고 조희대 후보자까지 대법원장이 되면 4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이제 한 명만 더 생기면 사실은 전원합의체 구성에 필요한 3분의 2를 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사건에 그 4명이 다 관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예, 그럴 이제 확률은 드물지만 만약에 뭐 1분, 2분 정도 더 대법관이 이런 사건에 관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연하게 그렇게 다 관여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염려는 있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201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점이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제 인사나 이런 관계가 있고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하는 권한이 생기십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 로펌과의 재척이나 회피, 뭐 또 다른 회피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사 방침이 있으신가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예, 물론 명망이 있고 우선 법률 실력이 있고 또 재판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널리 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회피 사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점도 감안하시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시죠? 염려 안 하시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8월에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2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줄인 거를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무력화시켰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실제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조금 막연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 후보자께서는 특히나 그 법률의 문헌주의자라고 알고 있고 법률과 헌법 해석에 굉장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론적으로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그 증거 능력 문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특별히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행령 그 문제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의 그런 사건들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이루어진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이 배척되는 그런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